제가 이제 변호사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혼자서 시작했는데요.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의료소송을 고심 끝에 시작하게 됐고, 의료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증소송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의료와 통증에 하다 보니까 의료 지식 또는 그 진료 기록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필요한 소송 중에 하나가 보험소송입니다. 우리사 법인은 의료 관련 소송, 통증 환자에 대한 소송, 보험금 관련 소송, 이 세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변호사가 여러 명이 있어서 딱 그만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소송을 하는데, 이 세 분야만큼은 전문을 하는 전문 분야를 가진 법원입니다.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당시에는 의료소송을 전문하는 변호사가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상담하고 진행해보니까 무지 힘들더라고요. 환자의 주장을 정리해서 소장을 쓰거나 또 그걸 감정하거나 이렇게 이해하고 또 재판장에게 상대방을 이해시키게 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전문성이 없이 하면 인력이 사용되는 인력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료를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부터 의료성이 오면 내가 의료전문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몇 년 그러고 한 1년 있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 일부가 제가 옛날에 했던 소송 때문에 전문을 하시겠냐고 찾아왔더라고요. 이런 소송들 몇 개를 가지고 그래서 고심을 무지했어요. 한 6개월쯤 고심한 것 같아요. 이걸 전문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무슨 책도 사고 간호사도 뽑고 이 투입되는 비용과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그쪽으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6개월 좀 고민하다가 그때만 해도 별로 없는 때라서 새로운 그 당시로서는 블루오션이다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시작한 이후부터 무급제가 고생과 꽤 많은 비용의 투자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일반인이 의료소송을 전문하자는 변호사랑 재판하려면 무슨 진료 기록을 해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료 기록 가지고 피고가 무슨 주장을 해도 답변을 뭐하나 반박을 못한단 말이에요. 진료 기록 가지고 소장을 써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환자가 겪은 상식에 따른 경험만 가지고 소송을 하면 그거 이기기 어렵고, 근데 사실은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한테 가서 재판할 경우에는 의료 전문 변호사가 다 똑같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수준 차이도 있고 하지만 전문 변호사들이 할 때는 진료기록도 거의 읽을 줄 알고 과학적인 주장을 할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반박도 할 줄 알고, 과거에도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의료소송을 한 경우에 승소율은 일반 재판 민사형사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그건 많이 걸려져서 소송할 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기 때문에 아마 70~80% 승소율이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의료전문사들이 의료소송을 할 때 70~80% 승소율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40~50%밖에 안 돼요. 승소율이. 의료소송을 하고 원고들이 넣어서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40~50%니까 지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질 때까지 또는 이길 때까지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다른 소송보다 또 많이 들어요. 재판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 노력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흔히들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어려운 거 맞고 그 어려운 걸 좀 더 나아지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데, 전문가는 의료직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의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그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인데 그런 단체를 도움을 받거나 하면 좀 더 훨씬 더 또는 좀 더 쉬워질 겁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가 의료소송을 잘할 것이다 는 사실은 100% 맞는 건 아니고요. 우선 접근이 쉽죠. 의사 출신이니까 환자들의 얘기나 피고들의 주장을 빨리 이해해요. 근데 재판은 법액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에서 얼마나 법적인 주장을 잘하고 그걸 입증을 잘하냐는 의사 출신이건 아니건 이제 그 변호사의 능력이,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따라 좌우되고, 의사 출신들이 진료기도 잘 보고 보자마자 금방 이해하고 이 말이 왜 이래 썼는지 행간의 의미도 빨리 알고 그다음에 피고 주장도 빨리 이해한다는 점이 편하고요. 이게 요즘 지금 노스쿨에 의사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가다가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의사들보다 훨씬 적게 벌어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요. 아까 의료소송이 이제 어렵다 그랬는데 또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의료소송은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신체 감정은 다른 교통사고나 산재사고가 똑같아요. 근데 의료소송의 단점이 뭐냐면 의사의 과실,
그 의사의 의료 행위와 환자의 현재 그 상해 상태가 인과관계, 이걸 입증해주는 감정, 진료기록 감정이 이제 묻기도 어렵고 결과를 잘 받아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난이하거든요. 그 복합의 통증 증후군을 포함한 통증 소송은 그 대개 이제 그게 통증 환자들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교통사고, 산재사고 또는 상방의 상해사고 또는 여러 가지 그 각종 사고, 그 다음에 의료사고도 있어요. 의료사고로 인한 통증 환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의료소송의 그 감정의 난점도 있지만 대개 통증 소송은 현재 상태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신체 감정이 더 어려워요. 즉, 그 당의 사고 또는 사건으로 이 현재 환자 상태, 즉 통증이 온 게 맞는지, 두 번째 통증이 실제로 있는지, 통증이 있다면 그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그 장애에 따른 이 환자의 향후 처리는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의료사고로 인한 통증은 둘 다 다툼이 크고, 일반적인 통증 소송은 주로 신체 감정, 인과관계, 이게 주로 쟁점이 되니까 쟁점이 다른 거고요. 의료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그 원인을 가지고 의료 행위라는 원인을 가지고 일어나는 소송이 의료소송인데, 통증은 원인을 가지고 분리된 이름이 아니고 사고는 여러 가지 사고나 그 교통사고, 산재사고 또는 개인적인 자sun사고, 그 군에서 일어난 그 훈련 중 사고, 그 의료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현재 일어난 증상이 통증인 환자들에 대한 소송, 그 결과를 가지고 분리한 이름이죠. 두 개가 전혀 성격이나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제가 의료소송을 하다 보니까 의료소송에 대한 경험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소송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찾아오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희난성 질환 중에 통증. 2002년도경에 그 통증 환자가 이 통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자기 도저히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걸 반박도 못하겠고 이해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의료소송을 전문하는 변호사를 찾아가봐라 하고, 그래서 찾아왔다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이걸 이해는 확실히 이해도 안 되고, 두 번째가 내가 이해가 된들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통증을 감정하는 의사가 현재까지 없는데 이 환자의 상태를 감정할 수 있을까? 이 고민되더라고요. 석 달 고민했어요. 그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근데 이 환자를 또 본인은 이 환자, 그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기 통증을 가지고 장애를, 손해를 배상해달라. 나 통증이 있는데 왜 보험을 안 주냐? 소송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거든요. 그 대단한 용기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병을 엄청 들여서 그걸 진행해 왔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노력해가지고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보니까 국내는 없지만 통증을 직접 내걸고 한 소송은 없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여튼 법원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이제 동의하게 만들고 진행 절차를 하는 과정이 무지였어요. 1심에서 200만 원 인정 사건이 2심에서 2억이 인정된 거예요. 1심에서 통증이 아예 인정 안 됐다가 2심에서 통증이 인정되니까 그 상당히 긴 과정이 필요한데 하여튼 인정됐어요. 그 대법원에 가서 그게 승소했어요. 그대로. 그게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이제 통증에 대한 그 설득이 좀 더 쉬워지고, 근데 여전히 재판부 할 때마다 계속 설득해야 2, 3년은. 그 다음부터 통증 환자들이 자기가 수송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저한테만 왔어요. 왜냐면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게 한 5년 동안은 제가 혼자 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소송이 수백 건, 수천 건이 되는 건 아닌데 수십 건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계기로 통증 소송을 하게 됐고요. 그 후로 통증 환자들이 가져오는 그 국가 유공자 소송, 보험금 청구 소송, 그다음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환자 손해배상 소송,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뭐 이런 통증에 관한 소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상대방은 각각입니다. 보험처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산재 공단도 있고 이 여러 군데로 계속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한 5년쯤 하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른 데도 하더라고요. 좀 이제 그 판례도 생기고 하니까 그걸 이제 가져가서 참고해서 하니까
그 후부터는 지금은 아마 꽤 많은 그러니까 혼자 할 때보다 소송이 더 많아지겠죠.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지금은 소송 건수 훨씬 많아졌고 아마 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소송에서 재판으로 판결받은 게 2003년도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통증자들 법적 보호를 받은 지 한 번도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럼 그건 통증자가 과거에는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 몸이 갑자기 확 변한 게 아니니까. 그럼 과거에는 통증자들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 가족부터 꾀병 부르지 마 내지는 꾀병을 부린 것처럼 아니면 정신이 약해서 아주 민감하다든가 이렇게 취급당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보험회사 어디든 당연히 통증 얘기하면 꾀병. 그러니까 치료가 다 끝났는데 아직 통증이 있습니다 하면 당신만 유별난데 정신과 문제다. 정신병원을 가봐라. 이런 식으로 취급당해 왔던데 이용우 씨가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난 본인이 사회도 하고 있으니까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면 또 일도 하고 하니까 난 이거 통증 자체가 그 질병이라는 걸 이 통증이 의사한테 들은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의사들은 그러니까 그걸 소송을 처음 시작한 거고. 그래 듣고 제가 소송을 시작했고 그걸 설득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건데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전히 아까 말했던 여러 기관의 상대방이 있잖아요. 다 가장 먼저 하는 주장이 꾀병이다. 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노리고 취한다. 이게 인식이 깔려있고 그 주장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과연 이제 그 다음 어려운 게 과연 이걸로 인한 것이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정신적인 원인. 뭐 이런 것, 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한 통증이지 이 의료행위나 어떤 사고라든가 원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불신과 그 정신병 환자 취급 또는 꾀병 환자 취급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인정받음으로써 그게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었고 이 통증 환자들이 아니다. 통증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제도가 없으니까 생겨야 되면서 그 전까지 군대 면제 사회에 통증이 빠져 있었어요. 군에서 통증 생기는 통증자들이 용자로 대우받으면서 보험청에서 통증 있는 환자도 군 면제 사회에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봤자 치료만 하다가 내보내야 되는 건 재판 통해서 확인된 거니까.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서 이제 통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재판이 판결이 나면서. 과거에 통증 당연히 있었는데 그 비보험으로 처리되거나 보험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가 건강보험에서 특례 적용이 된 겁니다. 암처럼 그 보험처에서는 그 장애 등급, 상해 등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거에 뜨는데 그거다 하나 아쉬운 게요. 우리나라가 왜 장애인 등록을 하는 장애의 종류 속에 이걸 해마다 2, 3년마다 한 번씩 심사해서 이제 범위를 넓혀가는 중인데 그 할 때마다 통증을 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왔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인권위에 제소도 하고 막 환호에 가겠다길래 제가 서주고 그랬는데 제소도 했지만 이제 안 되고 아직도 통증 환자는 장애인 등록이 안 됩니다. 바로 내가 이상 통증이 있구나라고 생각 못 하고요. 그냥 원래 과에서 하거나 또는 진통제 먹으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해요. 그러니까 통증이 상당히 병으로서 통증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통증과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고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치료를 늦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빨리 치료하면 상당히 완화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고차가 된 뒤에 회복 불안한 상태로 가버리면 악화된 상태로 유지되거나 꽤 시간이 걸린 다음에 통증 치료받기 때문에 환자들이 꽤 악화돼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은 이게 통증 환자들이 그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때도요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언제 통증이 와서 제가 이게 쓰러질 정도의 내년 버티기 힘든 정도의 통증이 올지 몰라서 사실은 거의 아무 일도 못 하는데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거나 하던 일을 접거나 하면서 수입이 끊겨버려요. 재판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송할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점이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 물론 통증 중에 일부는 자기 증상을 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대개는 자기 증상을 오히려 그 의사한테 가서 너무 아파서 자꾸 줄이는 사람들이 또 꽤 많이 있어요. 자기 상태만큼 제대로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세한결긴 시선, 아까처럼 꾀병 환자, 정신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 그다음에 통증 환자들이 그 배상받는 게 이상하게 책임자를 많이 해요. 의료소송처럼. 그래서 똑같은 감정이 나와도 일반 절단장애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책임자를 하면서 반쯤 깎여버려요. 그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 이걸 빚을 내서 봐요. 그 판결 받아서 그 빚 갚고 나면 남돈 가지고 향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 몇 년 지나면 치료비 없다고 그 생활보호 대상자로 또 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2002년도부터 이 통증 질환, 이렇게 CRPS 환자를 포함한 통증 질환 환자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했고 또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기틀, 그 판결 또 사례들을 만들어낸 점에서 그거 이제 모든 인식 출발점처럼 됐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그 확고하게 또 안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그 재판이 좀 더 발전하고 사례가 더 늘어나고 하는 게 우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게 출발점이니까 이제 그럼 장애인 등록 같은 게 돼야 되고 통증 환자들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재판을 이기고도 그 가정 파기가 되고 결국은 재판 비용으로 수술비 쓰고 나면 결국 아까처럼 사회보호 계층으로 전락하는 다른 희귀난성 질환과 뭐 비슷하게 그랬는데 희귀난성 질환자들을 위한 그 사회적인 제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자기 책임으로 통증이 생긴 환자 이 사람이 보험을 안 들었으면 아무도 배상받을 게 없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갑자기 그 일도 못하게 되고 치료비는 들어가고 만약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면 친척은 당연히 도와주기 어렵고 가족이 없다면 갑자기 이도지도 못한 이런 경우에 어떤 지원 제도나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제가 통증 재단을 만들자. 통증 환자들을 위한 재단. 통증 환자들도 통증이 올 때는 일반 지체장애보다 훨씬 더 힘든 상태거든요. 근데 통증에 약 먹고 통증이 가라앉은 상태는 또 보면 사실 멀쩡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런 대로 움직이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상태와 통증이 와서 아주 괴로운 상태야. 꼼짝도 못한 상태. 두 날을 고려해서 통증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줘야지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장애인 그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 정도는 누리게 해줘야 된다. 그건 통증 환자의 어떤 그 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니까 계속 그 안 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에도 포함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증 환자는 통증에 관한 소송은 제가 우연히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이 법적인 그 다툼을 해야 될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고 제가 한두 건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와서 하면서 참 시작할 당시랑 지금 사실 그 법적인 환경의 변화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이걸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법정 가면 다 의아하게 쳐다보던 시기인데 이제 통증 소송, CRPS 이걸 꽤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일반인도 알고 있고 이 법률 계통의 사람들도 이제 꽤 많이 들어봤다 될 정도로 꽤 많이 알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아직 제도적으로나 감정제도, 감정기준, 뭐 사례별 어떤 이것들은 정착된 건 아니고요. 이게 재판부에 따라 환자에 따라 좀 들쑥날쑥하는 게 많아서 이걸 다른 분야 장애와 마찬가지로 좀 더 발전해서 좀 이렇게 기준과 틀이 마련되는 객관화될 수 있는 재판으로 되도록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등록 그건 꼭 됐으면 좋겠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장애인 등록을 폭을 함부로 넓힐 수는 없고 넓혀가는 중인데 저희는 계속 통증이 다른 법 과정에 빨리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만간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노력을 같이 환호랑 하고 싶고 이 통증 소송의 경험들을 책자나 이걸 한번 만들어서 남기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보고 같이 보면 참 딱한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들 법적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것들을 그 환자랑 또는 다른 의료진이나 또 사회적인 분야에서 제도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드는데 같이 하고 싶고요. 저는 그런 경쟁이 아닌데 누군가 사람들이 있으면 통증 환자들한 재단 같은 것도 설립하는데 제가 만들어진다면 또 일조하고 어떤 식으로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